안녕하세요. 사회복지행정연의 노민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내용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회복지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3교시 안에서는 이 사회복지 행정론이 그나마 점수를 받는데 좀 수월한 과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론을 25개의 문제를 다 맞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다 맞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주 출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만 조금 잘 공부하신다 하더라도 60점 이상의 점수는 꼭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이 뭐냐라고 하면은, 자,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을 먼저 봐야 돼요. 사회복지 행정이 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사회복지 정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요. 정책이 먼저였을까, 실천이 먼저였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는 실천이 먼저 있었죠. 실천이 먼저 있었는데, 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책 규정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하는 것이 행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정책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 행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아,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뭐예요? 실천을 통해서 실제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들을 의미합니다. 민, 관 모든 거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보는 것이 이 사회복지 행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도와 정책 이런 거를 급여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행정이다. 그리고 이제 행정에서 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자원들을 적재적소 잘 사용하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이 행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이 있어요. 자, 행정의 특성이 있는데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좀 가장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자, 그럼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엇이냐? 자,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 행정에서는요, 주 재료가 있어요. 자, 주 재료가 있는데 이 주 재료는 인간입니다. 자, 인간을 상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과 사람을 상대하는 것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차이에서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차이점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을 보면은 지역사회 욕구 충족이라고 그랬죠. 뭐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재료가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 기관에 계신 분, 아니면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런 구성원들이 조직 운영에 참여해서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요. 왜 그러냐면 회의할 때는 저도 현장에 있을 때 마찬가지지만 전체 회의는 같이 합니다. 근데 전체 회의는 같이 하긴 하는데 거기에 따라 내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부품 하나부터 조립하는 사람들의 역할들이 있어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역할들을 모두 다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회복지 행정들도 전체 운영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참여하고요, 일정 부분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일정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모든 것에 포함되지는 또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직 간의 체계적 관련성을 위해서 개방적 조직 구조 및
통합과 연계를 중시하여 역동적 사회 변경 변화에 구조 대응하는 관리, 조직 관리들을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의 욕구들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구에 변하는 욕구에 맞춤형으로 대입하기 위해서 환경에 대응하는 그런 조직 관리들이 강조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조직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 환경의 의존성이 높아요. 자, 외부의 의존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면 국가의 지원금 또는 후원금 이런 것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직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와 이제 연관시켜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상호작용을 위해서요, 참여적, 수편적, 조직 구조로부터 창의성과 역동성을 추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회복지는 인간, 즉 클라이언트를 주 원료로 재료로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평적 관계 또는 수직적 관계들을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수평적, 클라이언트가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같이 가계도도 그리고 생태도도 그릴 수 있고요. 자, 수평적으로 이제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에요. 방금 제가 수직적이라고 얘기했는데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준다든지 하는 행위들로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뭐예요? 창의성과 역동성들이 추구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서비스의 이용자 제공 간의 공동 생산이에요.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참여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전에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적 성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워커, 사회복지사의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관장님도 중요할 수 있겠죠. 복지관의 관장님도 중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요, 관장님 보지 않아요. 관장님 보는 게 아니라 담당 사회복지 선생님이 더 중요하겠죠. 나를 케어해주는 선생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런 행동들이 여기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이제 차이점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책에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알아서 뭐 할까요? 문제는 보통 차이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 이런 게 좀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고요. 이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면 차이점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에 차이점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은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을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 형성에 의한 문제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반 행정에 비해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을 강조합니다. 어떠한 설문지를 한다든지 어떠한 조사를 한다든지 어때요? 클라이언트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처럼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 등이 이 일반 행정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사회복지 행정은요, 쉽게 생각하면 이윤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비영리잖아요. 비영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욕구라든지 아니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데 일반 행정은 뭐예요? 이윤 창출이 목적이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이 사회 문제라든지 욕구 충족이 중요한 것이 이제 사회복지 행정이다라고 하면은 일반 행정은 방금 말씀드린 욕구보다는 이윤 창출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 이런 것들로 해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한다든지 사회적 역기능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좀 차이점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이제 외부 환경의 자원에 이제 의존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제 의존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존성이 높은 것이 가장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 일반 행정은요,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창조하긴 하겠지만 사회복지에서는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가 없어요. 클라이언트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다른 개개인의 사람들에 따른 목표 설정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목표 설정은 좀 어렵기 때문에 효과성, 효율성, 척도가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척도가 없어요. 어떤 척도? 효율성, 효과성 척도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특징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목표 달성에 대한 효율성 측정하기 어려워요. 왜요?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지 않잖아요. 야, 우리 이번에 물건을 찍어냈는데 야, 분량률 몇 개야? 이렇게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사람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준에 맞다 안 맞다 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 효과성 측정이 어렵고요. 그런 것들을 어때요? 증명하기가 힘들다라는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이 사회복지 행정의 차이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에서 행정지식이 중요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한번 나오긴 했는데, 자, 사회복지 실천은 조직적 과정의 중요성이 커졌어요. 조직이죠.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좀 중요하게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가 사회문제 해결에서 사회복지 조직들의 역할이 커졌어요. 예전에는 국가에서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어때요? 이 지방분권화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그 지역사회 사회복지 역할들이 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복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복지 자원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는가, 그런 관리들이 커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조직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데 어때요? 이것들이 이제는 세분화가 되었죠. 세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복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 보니까 어때요? 통합과 조정에 필요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복지 행정 지식들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외부의 책임성, 이행 요구가 증가했죠. 사회복지 기관이니까 사회복지 기관은 이런 거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이런 보는 시선이라든지 이행하려고 하는 요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런 행정에 대한 지식들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이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의 차이점이 있죠. 여기서도 이제 거의 한 문제가 나올 확률들이 높으니까요. 이 일반 행정과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의 차이점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이제 이념과 기념인데요. 사회복지 행정의 이념은 합법성이에요. 우리 법으로 이루어져 있죠. 사회복지 행정은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행위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효율성은 좋시해요. 왜?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된 자원을 어때요?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효율성을 중시한다. 효과성, 효율이 좋았어. 근데 목표 달성률이 안 됐네요. 또 안 되죠. 그래서 효과성, 프로그램에 대한 그 목표 달성이잖아요. 어떤 거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한 거나 또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성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형평성 대 공평성이 있습니다. 어때요? 사회복지 행정 가까워야 돼. 공평하게 줘야 되겠죠. 공평하게.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처럼 이 동일한 욕구를 가진 사람에겐 동일한 서비스 혜택을 제공해야 되고, 그 누구도 이제 불리하지 않게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형평성 또는 공평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접근성이 있습니다. 접근하기 좋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서비스, 아무리 내가 듣고 싶은 서비스를 하더라도 멀면은 가기 힘들겠죠. 비용이 비싸면 가기 힘들겠죠.
자, 이런 것들처럼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뭐예요?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지역에 복지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복지관은 그 지역사회에 갖고 있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서비스 이용이 없도록 해야 되고, 뭐예요? 또 하나 뭐냐면 비용도 있어요. 비용. 자, 비용이 있는데 비용이 비싸요.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겠죠. 그러니까 거리뿐만 아니라 비용의 장벽도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수급자에게는 뭐 가끔씩 보면은 무료로 하고 자상이자에게는 50% 할인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이런 접근을 하기 쉽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책임성이 있습니다. 책임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에게 효율성, 효과성 평가하면서 이런 책임을 물려야 되겠죠. 그래야 훨씬 더 좋은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책임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노력성이 아니다. 책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입니다. 이제 보면은 사회복지 행정의 실천 원칙이 있는데요. 실천 원칙도 되게 많죠. 그 실천 원칙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냥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회복지 가치 원칙,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요구의 원칙,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의 과정입니다. 자, 지금 배우는 이 파트에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에 비교하는 문제나 아니면 이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8가지 POSD 코드 B 해서 이제 8가지의 이제 그런 사회복지 행정 과정이 있는데 이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정의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 정의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가 기획입니다. 기획 뭐예요? 뭐 우리가 이제 계획서 쓰는 거나 똑같은 게 이제 기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과업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 행동,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되는 방법들을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기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 과업의 활동이에요. 자,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활동들을 의미하는 것이 기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조직화입니다. 자, 사회복지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혼자 하면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혼자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직에서 이제 공식 구제를 통해서 업무를 규정하는 거죠. 자, 이번 이거 프로그램에는 A는 뭘 하고요. 뭐 B팀은 뭘 하고 C팀은 뭘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처럼 조직화라고 하는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당이라든지 조정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이 조직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과업의 할당, 조정 이런 되는 과정들을 의미하는 것이 조직화다. 자, 인사 스태핑이 있습니다. 자, 인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채용한다든지 해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인사죠. 그래서 채용이라든지 해고, 뭐 훈련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인사 또는 뭐 스태핑이라고 하는데 인사를 볼 때 뭐 교육훈련, 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근무 조건들 어떻게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근무 조건 또는 근무 활동들을 알려주고 그것이 되는 것 그런 모든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인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지시입니다. 지시 또는 지휘라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우리 이제 중간관리자라든지 최고관리자가 이거 할 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해라, 이거 이렇게 해라 해놓고 뭐예요? 잘 되고 있는지 뭐 하는 거예요? 관리 감독하는 거죠. 관리 감독하는 것이 이 지시 또는 지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게 하는 방법, 뭐 서로 잘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어때요? 이런 행정관리자들 관리 감독하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죠. 자, 조정이 있습니다. 자, 조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구성원들, 그러니까 조직 활동을 하는데 구성원들에 대해서 상호 돕고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호 연관 짓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제 조정인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부서간 아니면 활동간. 자, 부서간 아니면 활동간. 그래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만들어서 서로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잘 의사소통 전달 잘 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이상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조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보고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운영위원회 뭐 이런 데 가면은 선생님들 뭐 한 분기 해놓고 우리 예산은 이렇게 하고 뭐하고 뭐 이제 보고해 주는 거예요. 뭐 발표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알려주는 것이 보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직원, 지역사회, 이사회, 행정기관, 후원자 등에게 조직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래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보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이 있어요. 재정. 자,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돈이죠. 가장 중요한 게 행정가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 재정이잖아요. 그래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재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기뿐만 아니라 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뭐 하는 거예요? 회계를 관리하는 것이 대한 재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이 이 재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만지는 거예요. 돈을 만져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재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하나를 또 빼먹었네요. 자, 평가 있죠. 평가 재정 다음에 평가가 있습니다. 자, 평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목표했던 효과와 또는 비용에 따른 효율성을 얼마나 잘 했는지 아니면 책임성은 뭐 어떻게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이 평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효율성 평가, 뭐 자원 투입에 필요한 이 효율성 평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평가다. 그래서 정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마무리할 때 그거 보는 것이 이 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8가지가 사회복지 행정의 기능이에요. 과정.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조금 아시고 요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도만 좀 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책임성이 있습니다. 뭐 책임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로 보면은 사회복지 행정의 책임성 기준이 있죠. 박스 안에 있는 거. 자, 법적 기준이 있다. 이념적 기준이 있다, 공익적 기준이 있다, 욕구 충족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능 정도는 조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에 이제 책임 있는 관리자의 자세가 있는데요. 이것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그냥 솔직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 집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한다. 그렇죠. 행정을 한대요. 책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내용들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해 집단들 이것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클라이언트 집단의 관점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왜 그러면 사회복지 기관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이유는 가장 큰 거죠. 뭐예요?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 또는 욕구 해결이에요. 그런데 뭐 하래요? 클라이언트 집단의 관점이 배제되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예요.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지역 내의 서비스 제공자 업무 수행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A라는 기관이 있고요. A라는 복지관이 있어요. 뭐 이쯤에 한 B라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A가 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B기관에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기관들끼리 이제 중복되는 것도 없도록 해야 되고, 또한 기관 안에서 조직 내에서 이 조직 내에서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수행하는 방법들, 이런 내용들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원자원에 대한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돼요. 우리 사회복지관에 보면 투명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원에서 투명성의 원칙을 배웠는데, 이런 재원에 대한 그 동원된 자원이라든지 국가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처럼 이런 정보들은 좀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조직의 구성과 조직이 목표 달성에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합니다. 효율성, 효과성 평가 하듯이 노력성 평가도 하게 되는데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최선의 노력성, 그래서 책임성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행정 통제 기재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사회 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통제 기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통제 기능이 뭐 한 개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자의 자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확보에 대한 행정 통제 효율화 방안이 있는데요. 뭐 이런 효율화 방안도 그냥 뭐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뭐 그런 내용들도, 이런 내용들도 그렇게 솔직히 이제 외울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을 확보한대요. 그 기관의 이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책임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 공부를 공개를 통해서 조직의 개방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행정 그 기관을 이제 개방을 해놓음으로써 어때요? 그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책임성 확보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사회복지 정책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확대해 주는 것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욕구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움직였습니다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노력을 했다라고 해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문직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전문직으로서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사이에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때요? 지위에서 오는, 직책에서 오는 권한과 권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위와 권한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직으로서의 강화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된다. 자,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겠죠? 통제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 평가 제도를 확립한다. 그렇죠. 이제 뭐 지금 마찬가지긴 하지만 노력을 했다라는 것,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요? 평가 제도가 있으면 책임성 확보에 정말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3년마다 사회복지 기관들이 평가하고 있죠. 3년마다 평가하는 것처럼, 상가 평가하는 것처럼 충분히 가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제도를 확립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이 책임성 확보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외우기보다는 당연히 책임성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을 하시면서, 현장에 있으면서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과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당연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의 개관으로서 이제 행정의 이해를 좀 받는데요. 사회복지 행정,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복지 행정은 3교시에서 가장 점수를 받는데 좀 수월한 과목이 이 3교시 중에서도 이 행정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것을 잘 공부하는 것이 좀 유리하게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 있었죠. 이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한 그런 기본 내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좀 전에 봤던
기능과 또는 과정을 봤었죠. 사회복지 행정의 과정, POSD 코드 B로 이루어지는 8가지. 그래서 기획부터 평가까지 나왔던 이 8가지의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조금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